어머니,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차가운 물이 목을 조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두만강의 검은 물살이 온몸을 휘감아 돌며 아래로만 끌어당겼습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불과 2미터 앞에서 어머니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고 어머니의 손이 수면 위로 뻗어나와 허공을 휘저었지만 민호의 손끝은 그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귓속에서 둔탁하게 울렸고 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으며 입안으로 강물이 밀려들어와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희미해졌고 그 눈빛만이 마지막까지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울려 퍼졌고 민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공기방울만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며 목구멍에서는 신음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 원룸의 낡은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새벽 5시 12분.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불은 땀에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베갯잎에서는 짠 냄새가 났습니다. 왜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어야 했을까요? 5년이 지났는데도 왜 여전히 그 강물 속 장면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민호는 아직도 이곳에서 숨을 쉬고 있어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은 여전히 고요했고 밖에서는 새벽 청소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작은 냉장고 위에 놓인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고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감촉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3세. 한국 나이로는 이제 35이 되는 나이였지만 거울 속 남자는 40이 넘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벽에 작은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액자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민호는 선반 옆 서랍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고 작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이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어머니는 두만강 한가운데에서 물에 빠졌고 민호의 손이 닿기도 전에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민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그 상실감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가슴 한가운데를 파고드는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영정 속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고 어머니는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비겁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원룸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곳에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호가 말하는 그곳은 북한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 김철수는 한때 함경북도 회령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었고 그 지위 덕분에 가족은 그럭저럭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탈북한 뒤 모든 것이 바뀌었고 연자제라는 잔혹한 제도 아래 아버지는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1년에 두세 번 중국의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아버지의 생사만을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보내면 누군가 북한 내부에서 아버지를 찾아가 안부를 전해주었고 그 짧은 메시지만이 민호가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소주병을 들어 종이컵에 한 잔 더 따랐고 그것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고 빈속에 들어간 술이 금방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영정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북에 두고 온 죄책감. 그 무게는 5년이 지나도 가벼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원룸 밖에서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옆집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창문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민호는 오늘도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구로공단의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 겨우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민호는 낮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대리운전을 뛰거나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여전히 두만강의 어둠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가 물에 빠지던 그 순간이 지워지지 않은 채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고 옷장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 가는 날이었고 일당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고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중국 국번이었습니다. 그것도 5년간 연락을 주고받던 브로커 장회의의 번호였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브로커는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연락은 항상 민호 쪽에서 먼저 했습니다. 민호가 메시지를 보내면 브로커가 답장을 하는 시기였고 전화 통화도 민호가 요청할 때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브로커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 저 장혜희입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무언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민호의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화 너머로 브로커가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 한숨 속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민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호 씨 아버님이 15호 관리소로 끌려가셨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민호의 귀에서는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고 그대로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부딪힌 휴대폰에서 브로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지만 민호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15관리소, 정치범 수용소, 완전 통제구역.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민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가슴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으며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다시 귀에 갖다 댔을 때 브로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 씨, 거기 계십니까? 민호 씨? 네,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가 수용소에? 브로커는 침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일 전입니다. 새벽 4시경에 보위부원들이 아버님 집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사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누군가 고발했답니다. 브로커의 말에 민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탈북민 인권단체 활동을 하고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강연을 한다고 제보가 들어갔답니다. 보위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아버님을 반역자 가족으로 분류했어요. 민호는 벽에 머리를 쾅 부딪혔습니다. 1번, 2번, 3번. 둔탁한 소리가 원룸 안에 울렸고 이마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조용히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거짓 제보였어도 보위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의심을 받으면 끝입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님은 이미 정치범으로 분류됐고 15관리소로 이송됐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5관리소면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민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였고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완전 통제 구역이라고 불리는 그곳에는 정치범과 그 가족들이 수용되어 있었고 그들은 평생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죽어갔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고 외부와의 연락도 끊겼으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장 선생님 제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다른 김철수가 아니라 민호 씨. 브로커가 민호의 말을 끊었고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정보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령시 출신 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아들이 2020년에 탈북한 김철수. 맞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고 민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릎을 끌어안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제 끌려가셨습니까? 민호가 간신히 물었을 때 브로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3월 18일 새벽입니다. 오늘이 3월 21일이었으니 벌써 사흘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공장에서 일하고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 수용소로 이송되는 그 순간에도 민호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술 취한 손님을 태우고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정보원이 말하기를 아버님은 저항하지 않으셨답니다.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조용히 따라가셨대요. 이웃 사람들 말로는 마치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들이 탈북한 순간부터 연자제라는 잔혹한 제도 아래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민호를 보냈습니다. 5년 전 그 밤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민호 씨,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15호 관리소는 완전히 차단된 곳이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것을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15호 관리소에 끌려간 사람이 괜찮을 리 없었고 그곳은 지옥보다 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무언가 희망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제가 뭐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화 시간이 3분 47초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민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룸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출근길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났으며 멀리서 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호의 세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의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이 거기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하고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목구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으며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5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 민호는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돈을 모으고 방법을 찾고 언젠가는 아버지와 재회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5호 관리소, 완전 통제구역.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 민호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민호를 짓눌렀고 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고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가야 하는 시간은 이미 지났고 민호의 휴대폰에는 현장 소장의 부재중 전화가 3통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마치 뼈가 모두 녹아내린 것처럼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봄바람이 불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 모든 것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북쪽 어딘가 철조망과 감시탑으로 둘러싸인 지옥 같은 곳에서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강제 노역에 끌려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민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입술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목소리는 텅 빈 원룸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철조망 너머로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벌떡 일어나 인터넷을 검색했고 15호 관리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만 깊어졌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제노역, 굶주림, 고문, 공개 처형. 그 단어들이 화면 위에서 춤을 추었고 민호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라면,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으며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사흘간의 불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북한민주화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민호는 첫 번째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탈북민 출신이었고 이름표에는 대표 박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15호 관리소로 끌려갔다는 것, 거짓 제보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렸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순희 대표는 민호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민호 씨,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계신 분을 구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도 대한민국 정부도 손쓸 수 없어요. 민호는 책상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돈은 제가 구하겠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방법만 알려주시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순희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5호 관리소는 완전 통제구역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고 내부 소식조차 거의 새어나오지 않아요. 그곳에서 누군가를 빼내온다는 건 북한 정권 전체를 상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냥 그곳에서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저도 가족을 북에 두고 왔습니다. 박순희 대표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제 동생이 아직 거기 있어요. 하지만 저도 우리 단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국제사회에 알리고 압박하고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개인을 구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민호는 그 사무실을 나왔고 다른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탈북민연합회, 북한인권시민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민호는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5곳의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단체에서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 활동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차라리 아버님이 편히 가시길 기도하는 게 낫네. 그게 현실일세.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퇴근길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한강 쪽으로 향했고 민호는 마포대교 위에 서서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물이 아래로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 위에 반사되어 붉게 일렁이고 있었고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며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두 손을 얹고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어머니도 물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이 어머니를 삼켰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지옥 같은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민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살아있는 겁니까? 민호의 입술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도 가셨고 아버지도 가시는데 왜 저만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겁니까? 바람이 불어왔고 민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옷깃이 펄럭였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손을 얹은 채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고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거라, 민호야. 가거라.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수용소 어딘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아버지의 모습이 환영처럼 나타났습니다. 저도 따라가야 합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가야 편하게 되는 겁니까? 민호는 난간을 움켜쥐었고 손가락에 힘을 주었으며 몸을 더욱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강물이 더 가까이 보였고 물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천천히 뛰었고 숨소리는 잦아들었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젊은이 괜찮은가? 민호는 고개를 돌렸고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산책하던 중이었는지 운동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호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짓진 않지. 노인이 민호의 팔을 잡고 난간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내 아들도 한때 자네처럼 이 다리 위에 섰었네.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꼈지. 하지만 지금은 다시 일어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이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가 여기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진 않네. 오히려 남은 사람들만 더 아프게 될 뿐이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고 민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부모가 목숨 걸고 살려낸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난간에서 물러나 다리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고 누군가 민호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가로등에 불이 켜졌으며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 아름다운 풍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다리를 건넜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어떤 커플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난 채였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벽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고 공장 소장에 전화였지만 무시했습니다. 민호는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15호 관리소의 철조망이 보였으며 불가능합니다라는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겁니까?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어둠만이 민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고요한 원룸을 채웠고 창밖에서는 간혹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으며 위층에서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천장을 통해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들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고 민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조여드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말 아무 방법도 없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지옥 같은 곳에서 죽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걷어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그 불빛들 너머 북쪽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 너머 어딘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잠을 주무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굶주림의 잠도 이루지 못하고 계실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그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고 공장에도 가지 않았으며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바닥났지만 민호는 밖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고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는 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연락처에서 브로커 장회의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으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브로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 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브로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브로커가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놀란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직접 북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미쳤습니까? 브로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들어가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15호 관리소는 북한에서도 가장 삼엄한 곳입니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당신도 죽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까? 민호가 다시 물었을 때 브로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 선생님,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브로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제 인맥을 총동원하면 북으로 들어가는 길은 만들 수 있습니다. 국경경비대원을 매수하고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보위부 문서를 위조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하지만 민호 씨, 브로커가 민호의 말을 끊었고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오는 길은 보장 못합니다. 아버님을 데리고 수용소에서 탈출한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제 경험상 90% 확률로 당신도 거기서 죽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북쪽 하늘이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었으며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면 됩니다. 뭐라고요? 10% 확률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시도하겠습니다. 브로커는 또 한숨을 쉬었고 전화 너머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용이 엄청납니다. 국경경비대원 매수하는 데만 5천만 원, 위조 신분증과 문서 만드는데 3천만 원, 안내인과 탈출 경로 확보하는데 7천만 원, 그리고 비상금까지 합치면 최소 2억은 필요합니다. 2억. 그 숫자가 민호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민호가 5년간 모은 전 재산은 4천만 원이었고 그것도 공장일과 대리운전을 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은 민호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민호 씨, 정말 제정신입니까? 2억을 어떻게... 3개월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브로커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90% 확률로 죽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민호는 창밖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목숨쯤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으며 방금 자신이 한 결정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두만강에서 잃었고 이제 아버지마저 수용소에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해도 민호는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의 지옥 같은 3개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공장 일을 3교대로 바꿨고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구로공단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했고 오후 3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으며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잠은 하루 3시간만 잤고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웠으며 쉬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공장 월급 200만 원, 건설 현장 일당 360만 원, 대리운전 수입 400만 원에 자신의 예금 4천만 원을 합쳐 총 5천만 원이 모였고 그중 2천만 원은 먼저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민호의 체중은 10kg 빠졌으며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자주 결렸습니다. 두 번째 달 민호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연 15% 고금리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담보도 없고 신용도 낮은 탈북민이었기에 제1금융권은 거절했고 민호는 저축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 민호는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월 5%의 살인적인 이자였지만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3천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민호는 더 이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뺨은 푹 꺼졌으며 손은 언제나 떨렸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민호에게 쉬라고 권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고 건설 현장 반장은 민호가 쓰러질까봐 걱정했지만 민호는 계속 일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서 잠이 들어 뒷차의 경적 소리에 깨어난 적도 있었고 계단에서 어지러워 넘어져 이마를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고 거짓말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몇몇은 의심했지만 민호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공장 동료에게서 500만 원,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이웃에게서 300만 원, 대리운전 동료에게서 200만 원을 빌렸고 민호는 각서를 써주며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민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목표액인 2억 원을 넘긴 것이었고 민호는 그 숫자를 보며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고 곧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40대처럼 늙어버린 33세 남자가 있었고 그 눈빛은 처절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 선생님, 돈이 준비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브로커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2억 원입니다. 언제 보내드릴까요? 브로커는 잠시 침묵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민호는 창밖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브로커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전화 너머로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 중국 단둥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만나 자세한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민호는 메모지에 날짜와 장소를 적었고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지만 또박또박 기록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민호는 원룸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5년간 살아온 이 좁은 공간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호는 벽의 선반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영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민호는 인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동안 민호의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고 구름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둥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민호는 입국 심사를 통과한 뒤 브로커가 알려준 호텔로 향했고 로비에서 장혜일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던 브로커는 민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 많이 야위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민호를 호텔방으로 안내했고 문을 닫은 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위조된 신분증과 각종 문서들이 들어 있었고 브로커는 하나하나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새 신부는 리철민, 평양 보위부 소속 조사관입니다. 브로커가 신분증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 신분증으로 15호 관리소에 접근할 겁니다. 중앙당 지시로 특정 수감자를 조사하러 왔다는 명목이죠. 민호는 신분증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의 얼굴이 붙어 있었지만 이름은 리철민이었으며 평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이송 명령서와 중앙당 문서도 있습니다. 브로커가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모두 위조지만 완벽합니다. 도장도 서명도 문서 번호도 진짜와 구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평양에 전화로 확인하면 들통납니다. 그 전에 아버님을 데리고 나와야 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브로커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일 새벽 당신은 이곳을 출발해 국경으로 갑니다. 제가 매수한 국경경비대원이 당신을 북으로 안내할 겁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데는 3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부터는 도보와 차량을 이용해 15호 관리소까지 이동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일주일입니다. 브로커의 대답에 민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함경북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도중에 검문이 여러 번 있을 텐데 당신은 평양 사투리를 써야 합니다. 함경도 사투리가 나오면 의심받아요. 민호는 지난 일주일간 평양 사투리를 연습했지만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십시오. 조사관은 원래 말이 적은 사람들이니까요. 브로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수용소에서 나올 때입니다. 제가 산골의 송전탑을 폭파시켜 정전을 만들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버님을 데리고 탈출하세요. 탈출 경로는 여기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으로 그린 지도를 펼쳤고 그 위에는 빨간 선으로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72시간 안에 국경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대가 따라올 겁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민호는 지도를 응시했고 그 빨간 선이 생명선처럼 보였습니다. 브로커는 가방에서 작은 캡슐 하나를 꺼냈고 민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청산가리입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잡히면 이걸 삼키십시오. 고문당하며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민호는 그 작은 캡슐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안에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민호는 캡슐을 주머니에 넣었고 브로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사히 돌아온 뒤에 하십시오. 브로커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망설이면 죽습니다. 북에서는 1초의 망설임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민호는 호텔을 나섰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이 호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민호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창밖으로 중국의 국경 마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시간을 달린 끝에 차는 한적한 시골길에 멈춰 섰고 브로커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저 앞 숲속에서 경비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5월이었지만 국경지대는 여전히 쌀쌀했고 민호는 재킷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브로커가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민호 씨,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차는 유턴을 해서 사라졌고 민호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나무 사이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북한군 복장을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민호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철민 동무요? 위조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따라오시오. 강까지 30분 걸립니다. 경비대원은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고 민호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으며 가끔 새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으며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분 뒤 숲이 끝나고 강둑이 나타났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물 한 개가 강 위를 덮고 있었으며 저편 북한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강둑에 서서 그 강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민호는 이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건넜고 어머니는 그 강물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민호는 다시 이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준비됐소? 경비대원이 물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출발합시다. 물이 차니까 조심하시오. 경비대원이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갔고 민호도 뒤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감쌌고 곧 무릎까지 차올랐으며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 민호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세어 몸이 자꾸 흔들렸고 민호는 균형을 잡기 위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민호는 멈춰 섰습니다.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으며 5년 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이 물속 어딘가에서 사라졌고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지 못했으며 이제 민호는 다시 같은 강물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돌아갑니다. 민호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러 갑니다. 제발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경비대원이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습니다. 왜 서 있소? 빨리 오시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살이 몸을 밀어냈지만 민호는 버텼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으며 마침내 강 저편 북한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5년 만에 민호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탈북민이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러 온 아들로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북한 땅을 밟았고 어둠 속 저 멀리 상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경비대원의 안내를 받아 함경북도 산골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고 낮에는 산속에 숨어 지냈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검문소를 3번 통과했지만 위조 신분증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보위부 조사관이라는 신분 때문에 검문소 병사들은 오히려 민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긴장은 한순간도 풀리지 않았고 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산 너머로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5호 관리소였습니다. 민호는 산등성이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조망은 몇 겹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감시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막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브로커에게 받은 정보에 따르면 아버지는 일동 막사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곳은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이었습니다. 저기가 15호 관리소요. 경비대원이 민호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3일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이 죽은 걸로 간주하고 떠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에서 위조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송명령서, 중앙당 문서, 보위부 신분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민호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산을 내려가 수용소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정문 앞에는 2명의 경비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민호를 보자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서시오. 누구요? 민호는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양 보위부에서 나왔소. 소장 동무를 만나러 왔소. 경비병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민호가 꺼낸 신분증을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분증에는 리철민이라는 이름과 평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보위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비병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정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오. 소장실은 저 건물 2층이요. 민호는 정문을 통과해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민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졌고 목구멍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용소 안은 악취로 가득했고 낡은 막사에서는 수감자들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경비병들이 곳곳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소장실이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다가 폈고 계단을 올라 2층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소장실이라고 적힌 문이 보였고 민호는 그 앞까지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고 책상 뒤에 앉아 있는 50대 후반의 뚱뚱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민호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동무는 누구요? 민호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평양 보위부 소속 리철민이요. 수감자 김철수를 평양으로 이송하라는 중앙당 지시를 받고 왔소. 민호는 가방에서 이송 명령서와 중앙당 문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장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고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장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고 도장을 확인했고 서명을 살펴봤고 문서 번호를 점검했습니다. 김철수라. 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탈북자 가족으로 들어온 놈이지. 3개월 전에 수감됐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투리가 나올 위험이 컸고 브로커는 최대한 말을 아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평양으로 데려가려는 거요? 소장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중앙당에서 직접 조사하려 한다는데 이유는 모르겠소.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시만 받았을 뿐이요. 소장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무언가 생각하는 듯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등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고 손이 떨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곳에서 청산가리 캡슐이 만져졌습니다. 소장이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민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무, 평양에서 왔다면서 왜 이렇게 말이 서툽소? 민호의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오? 함경도 사투리가 섞여 있지 않소? 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양 사람이 왜 함경도 억양으로 말하는 거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간 북한 땅을 이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쓰는 함경도 사투리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중국 연변 출신이라 그럴 수 있소. 연변 출신? 소장의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보위부의 연변 출신을 뽑는다고? 그건 처음 듣는 소린데?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고 소장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섰습니다. 동무, 뭔가 이상하오. 서류는 완벽한데 당신 말투가 영 걸리는구만. 소장이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양 보위부에 확인해 봅시다. 리철민이라는 조사관이 정말 있는지 말이오. 민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고 위조 신분증과 서류는 들통날 것이고 민호는 그 자리에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은 주머니 속 청산가리 캡슐로 향했고 손가락이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소장이 수화기를 들어 올렸고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소장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고 복도의 불도 사라졌고 창밖을 보니 수용소 전체가 어둠에 잠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예정대로 산골의 송전탑을 폭파시킨 것이었습니다. 소장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고 그는 창문 쪽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오? 왜 정전이 됐소? 복도에서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전탑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수감자들을 확인하라. 탈출 시도일 수도 있소.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은 책상 서랍에서 손전등을 꺼내 불을 켰고 민호를 향해 빛을 비추었습니다. 동무 여기 있으시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하지만 민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장이 창밖을 보는 사이 민호는 재빨리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경비병들이 손전등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탈출이다. 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1층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용소 안은 완전한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시탑에서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막사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수감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브로커에게 받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일동 막사, 정문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 민호는 어둠 속을 헤치며 일동 막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막사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고 심장은 귓속에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이 문 너머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민호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악취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빛이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손전등을 켰고 막사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 계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수감자들은 불빛을 피해 몸을 움츠렸고 누군가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민호는 손전등을 들고 막사안을 천천히 걸었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비췄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정신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구석에서 민호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구석에 웅크린 한 노인을 비쳤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아 보였고 오른팔은 어깨부터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던 탄광 폭발 사고의 흔적이었습니다.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손전등을 든 손이 떨려 빛이 흔들렸습니다. 40kg도 안 돼 보이는 몸, 움푹 들어간 뺨,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빛을 피하려는 듯 남은 왼팔로 얼굴을 가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는 노인에게 다가가 손전등을 옆으로 비춰 눈부시지 않게 했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뼈만 만져지는 어깨였고 그 아래 살이라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호예요. 민호가 다시 불렀지만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고 민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노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저예요, 아버지. 아들 민호가 모시러 왔어요.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민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고 한쪽 손이 천천히 올라와 민호의 뺨을 더듬었습니다. 그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동 막사를 확인하라. 수감자 인원을 점검하시오. 민호는 정신을 차렸고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일어날 힘이 없었고 다리는 뼈만 남아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업기로 했고 등을 돌려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었고 민호의 등에 닿는 아버지의 가슴뼈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업은 채 막사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민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서 나가시오. 민호는 막사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용소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경비병들이 손전등을 들고 여기저기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둠 속을 이용해 건물 그림자를 따라 이동했고 아버지를 업은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정문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민호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뒤쪽 철조망 쪽으로 향했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탑의 경비병들은 정전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고 탐조등도 작동하지 않아 어둠만이 수용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철조망 절단기를 꺼냈고 브로커가 준비해준 공구였습니다. 철조망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을 때 쇠가 끊어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뒤에서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민호를 향해 쏘아졌고 민호는 재빨리 철조망을 더 끊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간신히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고 민호는 아버지를 먼저 밀어 넣었습니다. 서라. 안 서면 쏜다. 경비병이 총을 겨누고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철조망 밖으로 완전히 밀어낸 뒤 자신도 구멍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의 끝이 옷을 찢고 살을 긁었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고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상체가 빠져나갔고 하체를 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민호의 다리를 스쳤고 타는 듯한 통증이 허벅지를 관통했습니다. 민호는 비명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고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빼냈습니다. 철조망 밖으로 완전히 나온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고 민호는 다시 아버지를 업었습니다. 멈춰라. 탈출자다. 뒤에서 경비병들의 고함이 들렸고 더 많은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들이 민호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고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났고 흙바닥에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민호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산으로 달렸고 어둠이 민호를 감싸주었습니다. 뒤에서 추격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민호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을 달렸을 때 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아버지를 내려놓았고 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확인했습니다. 총알이 스친 상처였지만 출혈이 심했고 바지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옷을 찢어 상처를 동여맸고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신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는 나무에 기대어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 마른 손을 잡았고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민호가 왔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움푹 들어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왔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이런 곳에 와서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같이 살아야죠. 민호가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아버지가 기침을 했고 입에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기침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산 아래 수용소에서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대가 곧 따라올 것이었고 민호는 더 이상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민호는 다시 아버지를 업었고 브로커가 알려준 탈출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북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국경까지 가는 길이었고 7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다리는 부상을 입었고 아버지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추격대가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살아서 국경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친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고 아버지의 가벼운 몸이 등에서 흔들렸고 아버지의 숨소리가 귓가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며 방향을 잡았고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민호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아버지를 내려놓았고 자신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다리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 나왔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아버지의 입에 대주었고 아버지는 간신히 몇 모금 삼켰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너무 나빴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체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72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호 자신은 다친 다리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동굴 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추격대가 자신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민호는 72시간을 달렸습니다. 낮에는 숲속에 숨어 지냈고 밤이 되면 아버지를 업고 다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곪기 시작했고 걸을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민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물은 바닥났고 식량도 떨어졌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걸었고 아버지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민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추격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개를 풀어라.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를 업은 채 속도를 높였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추격대의 발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개울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고 민호는 개울을 따라 30분을 걸었습니다. 개들이 냄새를 잃어 혼란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렸고 추격대는 잠시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민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온몸의 근육은 경련을 일으켰고 시야가 흐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나무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나무 옆을 스쳐 지나갔고 나무 껍질이 튀었습니다. 추격대가 따라잡은 것이었습니다. 거기 서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단단히 업고 달렸고 총알들이 주변을 스쳐 지나갔고 하나는 민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퍼졌지만 민호는 비명을 삼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는 순간 민호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고 아버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강까지는 불과 500m 정도 남은 것 같았고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었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멈춰. 쏜다. 뒤에서 추격대장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민호는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300m, 200m, 100m. 강물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강둑이 눈앞에 보였고 민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일제히 총성이 울렸고
여러 발의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고 총알 하나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총알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등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고 축축한 액체가 옷을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었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멈춰섰고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총알이 아버지의 폐를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비명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민호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고 입가에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처음으로 또렷해졌고 그 눈에는 슬픔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꽉 안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놓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민호는 다시 아버지를 안아 올렸고 강둑을 향해 뛰었습니다. 추격대가 50m 뒤까지 따라붙었고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강둑 끝까지 달렸고 주저없이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고 민호는 아버지를 꽉 안은 채 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5년 전 악몽 속의 그 차가움이었고 어머니가 빠져 죽었던 그 강물이었고 민호는 다시 이 물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함께였고 민호는 절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한 팔로 아버지를 안고 다른 팔로 물을 저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어 몸이 떠내려갔지만 민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고 다리를 차며 강 저편을 향했습니다. 뒤에서 총알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물보라가 튀었고 추격대가 강둑에서 계속 총을 쏘아댔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버지. 민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그 피가 물에 섞여 붉게 번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고 아버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손을 멈출 수 없었고 계속 헤엄쳤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으로 정신이 온전히 든 듯한 눈빛이었고 그 눈으로 아버지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물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호야, 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보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 턱을 적셨습니다. 어머니와 내가 너 혼자라도 살라고.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5년 전 탈북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부모가 목숨을 걸고 브로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아들만이라도 살려내려 했다는 것을, 어머니가 강물에 빠진 것도 민호를 밀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모든 것이 부모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해요. 민호가 울부짖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냈는데. 아버지의 남은 왼손이 천천히 올라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바보 같은 놈. 저는 아버지 없이 못 살아요. 제발 가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는 민호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아버지는 스스로 민호의 팔에서 벗어났습니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 민호는 물속으로 손을 뻗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민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사랑과 작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이 천천히 움직였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야. 민호의 비명이 두만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물속으로 잠수하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강 저편 중국 쪽에서 경비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민호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도 죽어요. 경비대원이 민호를 강제로 끌어냈지만 민호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놓으세요. 아버지가 저기. 이미 늦었습니다. 가십시다. 경비대원이 민호를 강둑으로 끌어올렸고 민호는 강물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고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강둑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5년 전 어머니를 잃었던 바로 그 강에서 민호는 이제 아버지마저 잃은 것입니다. 북한 쪽 강둑에서는 추격대가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총알은 민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저 강물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강물만이 무심하게 흘러갔고 아버지는 그 물속 어딘가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민호는 강둑의 축축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추위 때문이 아니었고 입술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가 계속 새어나왔지만 민호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비대원이 민호의 어깨를 잡고 일으키려 했지만 민호의 몸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흙을 움켜쥐고 있었고 눈은 강물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가 사라진 그 지점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경비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는 추격대가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고 총알이 강둑 근처에 떨어져 흙을 튀겼지만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비대원은 할 수 없이 민호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고 민호의 몸을 자신의 어깨에 기댄 채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호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강물을 바라보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숲속 깊은 곳의 작은 움막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경비대원이 민호를 눕히고 상처를 확인했을 때 민호의 다리와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비대원은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지만 민호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천장을 향한 채 초점을 잃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가끔 아버지라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브로커 장회의가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 브로커가 민호에게 달려왔지만 민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경비대원에게서 상황을 전해 들었고 아버지가 강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브로커는 민호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호 씨, 저를 보십시오. 브로커가 민호의 얼굴을 향해 말했지만
민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선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다만 눈에서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브로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민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움막 밖에서는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 민호는 중국의 작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리와 어깨의 총상은 심각했고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고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수술대 위에서도 의식이 몽롱한 채였고 마취가 시작되자 그대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민호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강물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민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입술이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민호가 깨어났을 때는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병실에 하얀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링거줄이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창밖으로 중국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민호가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브로커가 민호에게 다가왔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리도 살릴 수 있었고요. 한 달쯤 입원하면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브로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에 수색팀을 보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북한 쪽에서 회수했을 수도 있고 그냥 두세요. 민호가 브로커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강에 계시고 싶어 하실 겁니다. 어머니도 그곳에 계시니까요. 브로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민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뒤 민호는 퇴원했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은 민호는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었고 그곳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었고 5년 전 어머니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민호의 가슴에는 구멍이 뚫린 것 같았고 그 구멍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온몸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목발을 짚고 공항을 빠져나왔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민호에게 그 모든 것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구로구 원룸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민호는 문을 열고 들어섰고 한 달간 비어있던 방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불을 켰지만 방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고 민호는 목발을 벽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의 선반에는 어머니의 영정이 그대로 있었고 민호는 천천히 기어가 영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구하셨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가 건네준 것이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의 모습이었고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딱딱하게 서 있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영정을 어머니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함께였고 두만강 어딘가에서 다시 만났을 것이고 민호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고 소주병을 꺼내
두 개의 잔에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소주가 흘렀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텅 빈 원룸에 울렸습니다. 두 분이 목숨을 걸고 살려주신 이 목숨,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호는 영정을 향해 절을 했고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엎드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 놓아 울었고 온몸이 떨렸고 5년간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바닥을 주먹으로 쳤고 비명을 질렀고 왜 저만 살아있습니까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정만이 조용히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울다가 지쳐 그대로 잠들었고 꿈속에서 두만강을 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강 저편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흔들고 있었고 민호는 그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강물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민호는 잠에서 깨어났고 몸은 바닥에 누운 채였고 목과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고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고 사람들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곳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었고 부모님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민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아라.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고 민호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살기를 원했고 그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민호는 그 유언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강연장에는 200명의 청중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무대 위에는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목발은 이제 필요 없었지만 여전히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모습이었고 마이크를 잡은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청중 대부분은 탈북민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민호와 같은 슬픔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구하러 북으로 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5호 관리소에서 아버지를 데리고 나왔고 72시간을 달렸고 두만강까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구해진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민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강 한가운데에서 제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물속으로 가라앉으셨습니다. 제가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어머니도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셨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살아있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젊은 탈북민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휴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도 부모님을 북에 두고 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님처럼 저도 뭔가 해야 할까요? 돌아가서 모셔와야 할까요? 민호는 청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여기서 잘 사세요. 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대신 잊지 마세요. 그분들을.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정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민호는 소주 2잔을 따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민호는 많은 것을 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북한 인권 강연을 시작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민호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민호가 영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살아갈 겁니다. 민호는 창문을 열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민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듯 떨어졌고 민호는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의 눈송이는 곧 녹아 물이 되었고 민호는 그 물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것과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민호는 평생 북쪽을 바라보며 살 것이었고 그곳에 잠든 부모님을 기억할 것이었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었습니다. 1년 뒤 민호는 중국 국경 마을을 찾았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민호는 이곳을 찾아왔고 두만강이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다발이 들려 있었고 민호는 강둑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년 전 아버지가 이 물속으로 사라졌고 5년 전 어머니도 이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국화꽃을 물에 띄웠습니다. 하얀 국화꽃들이 강물 위를 떠다녔고 물살을 따라 천천히 흘러갔고 저 멀리 북한 땅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손을 모아 기도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서는 강물 소리만 들렸고 그 소리 속에서 민호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아라, 민호야. 민호는 눈을 떴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고 그 물은 북으로, 남으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강이 언젠가 하나가 되는 날이 올까요? 남과 북이 다시 만나는 날이 올까요? 민호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강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저편 북한 땅이 아스라이 보였고 그곳 어딘가에 15호 관리소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쥐었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선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저는 증언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민호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민호는 계속 뒤돌아볼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가 져야 할 십자가였고 민호는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농부들이 밭을 갈고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나와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고 평화로운 풍경이었고 민호의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년 뒤 민호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5년 뒤 민호는 작은 탈북민 쉼터를 열었고 새로 남한에 온 탈북민들을 도왔습니다. 10년 뒤 민호는 여전히 강연장을 돌아다니며 증언을 계속했고 북한의 현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같은 날
민호는 두만강을 찾아가 국화꽃을 띄웠고 부모님을 기렸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 아픔을 힘으로 바꿔 살아갔습니다.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구원받은 아들, 그리고 잊지 않고 증언하는 삶. 그것이 민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민호의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 민호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는 선택. 그 선택들은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민호는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매일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잊지 않는 것, 증언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라고 민호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